지금부터 두 번째 사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뒤에 준비위원분들 앉아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님이신 신혜수 대표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인권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유엔은 아동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신혜수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마음껏 질문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주세요. 그럼 신혜수 사회권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예쁘죠? 네? 제 아버지가 한 세대를 앞서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난 지 한 20년 넘으니까 이 이름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혜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잘 안 보이죠,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연극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은 늘 접하는데 사실 제가 아동 청소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하다가 다른 그 아동 청소년 인권 전문가 선생님들이 더 그쪽을 많이 채워주실 거니까 저는 전체를 포괄하는 이렇게 큰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0분 내지 1시간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또 더 여기서 오늘 이후에 또 16일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개인적으로 또 많이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여러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하다가 요새 인기 있는 애정남처럼 했는데 애매한 것을 정해주기까지는 좀 너무 제 능력이 벅찬 것 같고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간단한 좀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 한 40명 정도 되나요? 자, 여기 오신 분 중에 12살 미만, 그러니까 12살 미만 한 분. 이야, 획기적인 일입니다. 두 분, 예, 두 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살부터 14살 사이 한 사람, 두 사람, 번쩍번쩍 세 사람, 앞길이 아주 그 발전이 무궁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15살에서 17살 15, 16, 17 예. 15살부터는 정해진 그 시간에 노동이 허용되는 시간입니다. 15살 이하는 노동을 시키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17살까지 했죠. 17살, 18살 이상. 18살 이상. 예, 여러분들은 아동은 아니겠습니다. 아동의 정의는 18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7살까지 아동. 그리고 애매모호한 지점에서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의 정의는 굉장히 지금 좀 혼동스러워가지고 법적으로는 24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청소년입니다. 여기 성인 그 주최 측 빼고. 학부형님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열성적인 존경스러운 부모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하나도 없이 나는 혼자다. 유아독존. 하나, 둘, 셋, 넷, 다 공주 왕자님으로 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는 형제자매가 한 사람 있다. 나 말고. 오, 압도적 다수. 예. 그 다음에 나는 두 사람 있다. 나 말고. 형제자매가. 네.
나 말고 셋 있다. 셋 없어요? 넷, 다섯, 미개인이야 그쪽은. 네, 그러니까 셋까지. 그러니까 네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지금 맥시멈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가 넷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5자녀 중에 내가 둘째인데 우리 때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졌죠.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제주도에서 온 분 있어요? 없다.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오신 분. 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존경합니다. 예. 또 전라도에서 오신 분.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분야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눈이 많이 내려서 막혔나 봐요. 충청도. 충청도 둘. 예. 경기도. 경기도. 또 서울. 예,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비슷비슷하네. 알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 나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했다. 자발적. 오케이.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친구. 한 사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보라고 해서 시켜서 왔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참여 이유. 나는 뭐 UN, 국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이건 완전히 반기문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오케이. 좋습니다. 옆에서 시켜서. 부모님이 시키고, 뭐 친구가 시키고. 아까 소개는 했지만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오케이. 학교 공부 아니면 뭘 해도 좋다. 골치 아파. 한 분. 오케이. 예.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혹시 있나요? 손 안 드신 분?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자, 그 다음 질문. UN 하면 생각나는 거? 자유롭게, 큰 소리로? 예? 뭐? 못 들었어요. UN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기. 응. 반기문 사무총장 8월 달에 오십니다. 금년 8월에 한국에. 또 여기. 네. 그냥 아무거나 UN 하면 뭐지? 머나먼 곳? 평화. 오케이. 또 인권. 또 저기 녹색 잠바. 유니세프. 또 국제기구.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게 대강 UN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자, 그러면 UN은 왜 설립됐나? 여러분 다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네?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의 참화를 겪고서 더 이상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 무력 충돌 방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인권 보호, 또 여러 나라가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UN이 설립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인권 분야에서는 특히 조약을 그동안 쭉 제정을 했습니다. UN이 지금 생긴 지 6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결의안 채택하고 그 다음에 선언과 행동강령 채택하고 또 그 필요한 나라에게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우리나라가 UN에 내는 분담금이 전 세계에서 몇째인지 아세요? 11째, 11번째. 물론 1순위와 2순위, 1순위가 미국이고 2순위가 일본인데 1순위가 22% 유엔에선 재정에 우리는 2점 몇 %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격차가 크지만 그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굉장히 유엔에 재정적으로도 지금 그만한 기여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United Nations System 해가지고 그 UN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UN 시스템의 차트예요. 조직도.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아까 UN 하면 유니세프가 생각난다. 유니세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갖고 프로그램이나 펀드. 왜냐하면 UN 아동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금 펀드에 들어가 있죠. 제가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거 보면은 UN 총회, 시큐리티 카운슬,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이거는 국제사업재판소. 이게 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죠. UN의 6대 기구 하면은. 그다음에 여기 지금은 작동을 멈추고 있는 신탁통치이사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UN의 신탁통치이사회 관할에 있었다. 그래서 그 UN의 뉴욕의 본부에 가보면은 신탁통치이사회 그 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능, 왜냐하면 거의 다 독립을 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것은 지금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구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기능하는데 굉장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게 경제사회 이사회 그러면 일로 뽑혀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에서 펀드 이만큼이 다 경제사회 이사회에 관할 되는 데고 그다음에 요거는 총회 산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사회 이사회가 또 여기 있어서 각 그 위원회 또 지역위원회 또 다른 또 기구 등등 스페셜라이즈드 에이전시 말하자면 전문기구 해가지고 이 UN 시스템 제가 UN에 사실은 처음 간 게 92년인데 1992년 한국이 언제 가입했죠? 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해서 아마 제가 민간으로서 가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발언을 한 첫 번째 민간인인지도 몰라요. 기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UN이 너무나 방대하고 커가지고 저도 잘 이거를 다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UN이 애매한 것을 정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제가 찔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조직도고 자 UN에서는 누가 일하나 그러면은 그 정부 대표 주로 외교통상부의 외교관들이 그 각각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 총회 뭐 그다음에 경제사회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 그러면 안보리의 그 국가 위원국인 나라도 참석하지만 다른 나라도 옵저버로 참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부 대표로 되고 외교통상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 법무부도 뉴욕에 파견하고 또 제네바에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방콕에 파견하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우선 국가를 대표해서 UN의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가서 참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엑스퍼트 그러면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뭐 어드바이저 자문위원으로 한비아 같으면은 그 긴급구호를 다루는 그런 자문위원회의 그 자문위원이죠. 어드바이저. 저도 UN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 이전에 코피 아난 사무총장 시절에 사무총장이 내는 여성 폭력에 관한 심층 보고서 그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2년간 해가지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뭐 검토하고 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자문위원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개인 전문가도 무수히 많고 그다음에 이 스페셜 라포터라고 하는 거는 특별 보고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하는 그런 그 특별 보고관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천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유엔에서 일자리로 상근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 그러니까 유엔의 직원, 스태프. 그래서 그것이 프로페셔널 오피서 해가지고 전문직 직원도 있고 일반직 직원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4월 30일부터 3주간 그리고 한 주 더 해서 제네바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여행 스케줄을 어레인지하고 거기에 유엔 안에 그런 유엔 회의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 그게 정부 대표든 주로
개인 전문가죠. 정부 대표는 자기가 해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여행 스케줄을 또 뭐 초청장 내보내고 비행기 이런 거 어레인지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카피 해가지고 회의 준비하는 사람, 뭐 그런 건 다 기능직, 일반직이죠. 그런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맨 처음에 92년에 유엔에 참석하게 된 것은 사실은 NGO 대표로 했습니다. 제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요새 한창 그 이슈가 됐던 그것을 다룬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의 국제협력위원장으로 제가 유엔에 이 문제를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92년에 8월달에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NGO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 유엔 헌장 71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이사회의 관할하에 있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NGO로부터 NGO와 컨설테이션을 할 수 있다. 그거에 기초해서 유엔이 이제 NGO의 참여를 허용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NGO 대표들이 이 참여해가지고 유엔에다가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결의안 낼 때 그런 그 로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물론 정식 멤버는 아니죠. 왜냐하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대표들이 투표권을 가진 그런 장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민간단체 대표로서 참여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권리협약 얘기를 많이 들었죠. 아동권리협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유엔의 인권보호라고 하는 큰 틀이 그러면 어떻게 있고 거기에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 그 국제인권협약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인권 협약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권리 협약은 그 중에 1개예요. 예. 그래서 그 9개가 있고 그 9개의 협약이 잘 각국에서 비준한 국가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 조약 감시 기구가 또 9개가 있고 그 중에 고문방지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가 있어서 크게는 10개입니다. 그러니까 9개 플러스 하나. 그게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에서 제정해가지고 각 나라가 다 그 논의에 참여해서 보통 하나의 그 협약을 제정하는데 한 4년, 5년 뭐 그렇게 걸립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다고 뭐 1년 내내 그걸 논의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번씩 모여서 그 논의를 전체 유엔 회원국들이 참여해가지고 토의를 거쳐서 그것을 강하게 할 건가 약하게 만들 건가 뭐 반대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 여기에 동의하는 나라들은 서명하시오 그리고 비준하시오 해가지고 일정한 수의 국가가 비준을 하면 그것이 그 다음에 발효가 되고 대개는 한 20개국이 비준하면 그때부터 발효되고 그러면 그 비준한 나라들이 후보를 내가지고 뽑힌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보고서를 내고 그것을 심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말하자면 국제인권 협약과 그것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그 체제 그것이 하나 큰 항목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권이사회라고 아까 그 총회의 밑에 그 조직도에 보면 다시 돌아갈까요? 여기 보면 여기 General Assembly, UN 총회의 Subsidiary Bodies 그러면은 그것이 부속 기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산하에 Human Rights Council이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Human Rights Council은 애초에는 경제사회, 이사회 밑에 여기 속해 있었어요. 여기 Functional Commissions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뭐 여성지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통계위원회, 무슨 그 마약위원회 뭐 그런 것처럼 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들. 그래서 여기 인권위원회가 있다가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또 그게 선별적으로 어떤 나라는 인권 문제가 심한데도 그 나라가 별로 이렇게 자국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 결의안을 안 내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는 자원이 많고 막 그러면 막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의 안 내고, 중국은 인권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 그 나라의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인권 그 문제 결의안이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경제사회 이사회 밑에 위원회로 두지 않고 그것을 올려서 총회 산하로 해가지고 휴먼 라이츠 카운슬 해서 인권 이사회로 그렇게 격상을 2006년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새로 바뀐 시스템 하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Universal Periodic Review. 유니버설 그러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periodic 그러면 정기적으로, 리뷰는 리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인권위원회 때는 이렇게 아주 선별적으로 어떤 나라는 결의안을 내고 어떤 나라는 똑같이 인권 침해가 있고 심각한데도 결의안이 안 나오고, 그렇게 말하자면 불공평하게 됐던 거를 인권 이사회로 고친 다음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다 똑같이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UPR이라고 해서 Universal Periodic Review. 그러니까 인권에 관련된 사람은, 그러니까 UN 시스템을 좀 아는 사람은 UPR 이러면 이제 다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좀 대학생들로서는 UPR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0.00001%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권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인권 보호의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특별 절차라는 게 있어요. 특별 절차. Special Procedures 그래가지고 말이 특별 절차가 뭐야? 특별한 절차인데 그럼 뭐지? 그러면 이 특별 절차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특별 보고관 같은 것을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게 하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인권 이사회 때 새로 만든 절차가 아니고 인권위원회 때부터 있던 것을 평가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따가 조금 이따 설명하면 더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권이사회의 일, 모든 그런 것을 다 사무적으로 말하자면 수발하고 지원하고 프로그램하고 문서 만들고 여기 협약이 잘 돌아가도록, 이 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고 하는 것이 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거 머리 글자를 따서 OHCHR 이렇게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그래서 이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인권이사회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정부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거기서 임명한 그 전문가들 또 사무국 이런 것이 다 돼가지고 하나의 큰 덩치가 되는 거죠. 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그러니까 이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할 때 예를 들면은 파키스탄이 검토를 받는다. 그럼 파키스탄의 유명한 아동 관련한 인권 문제가 뭐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누가 무슨 얘기 했는데, 파키스탄의 그 양탄자를 짤 때 어린이 9살 그런 아이들 동원해서 하는 거, 그런 거에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의 무슨 어디 할까, 수단이라든지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서 여자아이들 어렸을 때 그 성기절단하는 소위 FGM 그런 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광산촌 같으면은 우간다 같은 데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 캘 때 그 어린아이들 많이 거기서 쓰거든요. 돌 깨고 하는 거, 그런 일들, 그런 다양한 형태. 그 다음에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이 반군하고 정부군하고 전쟁하는데 이 소년병으로 그 아이들을 군인으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쓰는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할 때 그 나라의 주요 인권 문제가 대두될 때
어린이, 아동 인권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여성 차별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기타 뭐 차별에 관한 법이 없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식으로 어쨌든 그 나라의 검토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인권이사회가 총회의 부속 기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권이사회에서 되는 것은 또 다 총회에 보고를 하고 모든 이 다른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의 여러 위원회에 있으니까 결국은 다 총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는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한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의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1, 2, 3, 4, 5, 6, 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3위원회, 인권 문제는 제3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 3위원회는 사회 문제, 모든 사회 문제와 인권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3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1위원회는 군축 평화 문제, 2위원회는 경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그 6위원회는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위원회, 2위원회, 3위원회, 4위원회, 6위원회까지가 동시에 열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유엔 회원국들이 동시에 참가하니까 한 사람만 있는 아주 작은 대표부, 그러니까 뉴욕에 어떤 나라가 정말 작은 섬나라라서 그 상근 직원을 2사람밖에 파견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6개, 몇 개 열리면은 그 다 못 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력이 만점 뒷받침이 돼가지고 어떤 나라가 인권 문제 열심히 하려면 그만큼 또 외교부 인력이 있어야지 다 그것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OHCHR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인권조약 감시기구에 관한 겁니다. Human Rights Treaty Bodies. 그래서 제가 회의하러 가면 이 건물에서 그 팔레 윌슨이라고 옛날 윌슨 대통령이 묵었던 그 호텔을 그 유엔에서 이 사무실로 개조해가지고 쓰는 그 팔레 윌슨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윌슨 팰리스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핵심 이걸 보면 여기에 그 9개 핵심 인권 협약을 모니터하는 9개 위원회, 그리고 1개 소위원회가 여기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웹사이트를 잘 보려면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극을 마구마구 받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로 제가 이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때 요게 저입니다. 이게 제 명패예요. 해수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는 발언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의장, 사무국 사람, 요거는 그 위원회의 보고관, 맞아 서기, 그렇게 해가지고 쭉 요거는 유엔 본부에서의 회의장 풍경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전문가는 이렇게 회의할 때는 자기 개인 이름이 있고, 요거는 그 2008년 1월 달에 아까 사진은 뉴욕이었고 제네바에서 찍은 건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볼 겁니다. 지금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로 있는 남아공의 그 네비네탄 필레라고 하는 판사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고 그 이제 여러 나라 위원들, 말레이시아 위원, 독일 위원, 포르투갈, 뭐 지금은 조금 바뀌어 프랑스, 알제리아,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일본 등등. 이 사람은 유엔 직원이고 여기 그 네덜란드의 국제법 학자, 그때 남자 위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위원회로 갔고 저도 다른 위원회로 갔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네바에서 그 회의하던 건데, 아까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은 여기 단상에서 찍은 거고, 이게 이제 개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려면 이만큼의 서류를 회의할 때 다 읽어내야 됩니다. 저는 어디 있냐 하면 지금 여기서 가려져 있어요. 이게 이 서류 더미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 뒤에. 왜냐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신 하면은 S는 조금 뒤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 배치를 항상 알파벳 순으로 하고, 이 사람은 그때 가나 위원, 태국 위원, 알제리 위원, 여기 모리셔스라고 그 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 여기
또 슬로베니아, 이태리 등등. 여기는 이제 NGO 좌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조약기구 회의를 할 때에는 그게 공개된 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은 다 공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 UN 패스만 있으면 거기 들어와가지고 다 볼 수 있게 참관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까 UPR 설명 잠깐 드렸죠.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이게 2006년에 인권이사회가 생겨서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2008년부터 8, 9, 10, 11 작년까지 4년에 걸쳐서 192개 유엔 회원국들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세컨드 사이클로 다시 올해부터 두 번째 정례 인권 검토를 하는 그 칼렌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2년, 12년, 13, 13, 13, 14 해가지고 2016년까지 이 그동안에 나라가 하나 더 늘어가지고 남수단 7월 달에 분리돼가지고 새로 UN 회원국으로 가입했어요. 거기까지 해서 지금 이게 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스케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여기 있어요. 2012년 지금 10월 달에 여기 날짜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10월 달에 이 14개 나라를 심의할 때 우리나라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인권계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인권 NGO들의 관심은 우리나라가 2008년에 인권 심의를 받을 때 UPR 심의를 받을 때 한국은 이런 점을 고쳐라 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쳐졌는지 이번에 정부 보고서 낼 때 또 NGO들이 보고서를 낼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동안 한국이 그 인권 상황 개선하는 것을 평가하고 잘못했다, 더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시민사회대로 노력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다, 못했으면 못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내겠죠. 그러니까 10월까지니까 이 첫 번째 이 국가들 14개 나라는 5월 달에 하고 우리는 10월 달에 하고 그렇게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 정말 제가 2008년에 그 권고받은 거에 아동 청소년 관련한 거는 체크를 미처 못하고 지금 머릿속에 어떤 거를 지적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정말 이게 인권이 심각하다 그러면은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한 단체에서 그 NGO 보고서 내는 쪽으로 막 해가지고 왜냐면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그것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특별 절차 잠깐 제가 언급했죠. 특별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 문제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보고관을 임명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 현재 그런 문제 있는 국가가 9개로 돼가지고 9개 나라에 이 특별 보고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캄보디아가 왜 문제가 있냐? 옛날 그 크메르루즈 해서 킬링필드 해가지고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캄보디아,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 여기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럼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특별 보고관. 그래서 처음 몇 년간 한 사람은 태국의 아주 굉장히 아주 똑똑한 그 아동 문제 전문가 교수가 있습니다. 비티 문타폰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 비자를 안 내주고 입국을 허용 안 하니까 맨날 한국으로 와요. 매년. 그래서 한국에 와서 탈북자 만나고 또 일본에 가기도 하고 몽골 가기도 하고 해서 보고서를 매년 내다가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 특별보고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있는 나라 유엔에서 다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해서 이 나라 정말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특별보고관을 국가별로 특별보고관을 그게 국가별 특별 절차로 해가지고 하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야별 그러니까 인권의 분야별로 해서 교육문제 특별보고관, 이주민인권 특별보고관, 양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 분야별로 해서 그거가 35개 분야가 있어요. 근데 아동인권 문제 특별보고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걸 다룰 때 다 거기에 이제 아동 문제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되고 아동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건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그러니까 이 적절한 주거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너무나 집이 없어갖고 뭐 막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천에 산다든지 어쨌든 주거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의식주가 인간의 필요한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문제, 뭐 교육 문제,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맞아, 소수 민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주민에 대한 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5개가 있어요. 이 특별 보고관들 또는 개인 전문가들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자기 3년 임기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 3년, 6년.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내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작년에, 재작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그 프랑스 위원인 라리 특별보고관이 왔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언론에도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주 문제 특별보고관도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특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런 특별보고관들이 그 각국에 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여론이 환기되고 제도가 바뀌고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진정도 받습니다. 근데 개인 진정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진정을 받으면 예를 들면 그 아동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탈북 그 세터민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교육문제 특별보고관한테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그 교육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 교육문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입수했는데 너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기 어디 완도 섬에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현지에 조사를 보내거나 또는 경찰을 시켜서 조사를 하게 하거나 학교를 교육위원회 시켜서 하게 하거나 또는 그 나라가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그 특별보고관이 정부에게서 정부로 보낸 또는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그 통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모아가지고 또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정부가 답변이 없었다 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국제사회에 좀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인권 최고대표 아까 그 전체 인권 문제를 관장하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웹사이트인데 내가 어젯밤에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 이게 딱 그 대문 기사가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아동 지금 taking complaints from children into the international arena 그러니까 아동 권리 협약에 선택의정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개인이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10나라가 비준을 하면 그게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동이 직접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동권리협약의 시스템이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새로 어제 밤 사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진 찍을 때 가운데서 남아공 분이라고 한 분이 이분입니다. 네비네탄 필레.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의 인권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엔의 직급으로 보면 사무총장, 그 밑에 사무부총장, 그 밑에 사무차장. 그러니까 3순위 레벨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제네바에 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사무소 또 각국에 있는 사무소까지 다 합해서 850명 이상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총회 제3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총회에 여기 6개의 메인 커미티가 있는데 1위원회, 2위원회, 3위원회, 4위원회, 5위원회, 6위원회.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클릭하면 거기서 다루는 모든 그 안건들, 뭐 보도 자료 등등 그런 걸 거기 무궁무진하게 이 안에 자료가 있는 거죠. 자, 퀴즈. 유엔 회원국이 지금 현재 몇 나라요? 193. 예. 그러니까 192개국이라고 대답하는 거는 조금 뒤떨어진 정보예요. 그 사우스 수단, 남수단이 금년 7월 11일 날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아, 금년이 아니지. 이미 작년이 됐네요. 2011년. 예. 그래서 수단이 그러니까 막 내전하고 전쟁하고 하다가 갈라져가지고 남수단으로 독립해갖고 그것도 다 그 나라에서 투표해갖고 그렇게 해서 유엔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서 193개국. 그런데 유엔 공용어, 유엔에서는 한국말을 공용어로 안 쓰죠. 몇 개 언어를 공용어로 쓸까요? 6개. 6개. 또 다? 6개? 그러면 6개를 다 될 수 있는 사람, 승우 말고 6개 공용어가 어떤 건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영어랑 스페인어랑 아랍어랑 러시아어랑 중국어랑 프랑스어. 이야, 짝짝짝짝짝. 아이, 내가 초콜릿이라 사올 걸 그랬네. 상으로 주게.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게 그 유엔에서의 워킹 랭귀지. 그러니까 보통 늘상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워낙 급할 때는 영어로 다 통해요. 그러니까 맨날 프랑스어 하는 사람,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불평이 많아요. 이거 왜 번역이 안 되고 했냐? 하기 힘들다. 그래서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고 어쨌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워킹 랭귀지고 그 다음에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렇습니다. 절대 독일어 공용어 아니에요. 일본어 공용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 6개 중에서 여러분 같으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정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한국과 가까우니까 중국어를 더 잘하면 좋죠. 예. 그래서 그런 아까 얘기한 그 공식적인 회의,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그런 회의할 때는 6개 국어로 항상 통역이 부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30분 두 교대로 해가지고 부스 하나에 두 사람씩 들어가 있어서 30분 하고 다른 사람을 교대하고 계속 그것이 항상 통역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통역 경비가. 그래서 그러면 9개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되겠죠. 9개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유권규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CCPR. 그리고 그것을 그 감시하는 위원회는 자유권위원회. 정식으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요거는 사회권규약, 사회권위원회. 제가 지금 여기에 위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거예요. 요 두 개는 1966년에 만들어졌는데 세계인권선언이 몇 년도에 그 채택됐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세계인권선언. 유엔이 생기고 유엔은 언제 생겼죠? 1945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저도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1945년에 유엔이 설립되고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은 그냥 선언이잖아요. 선언은 뜻을 모아가지고 선언을 했지만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서 그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정신과 목표하는 바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으로 만든 게 요거 두 개예요.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는 이거 다른 분들이 강의하셨나요 혹시? 세계인권선언에는 거기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각각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중요시하는 게 달라서 소위 민주자유주의 진영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걸 해서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권 러시아를 비롯한 옛날 소련 그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더하고 그래서 둘로 갈라졌어요. 본래는 한 몸이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뭐냐면 생명권 뭐 고문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양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그런 자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뭐 체포하면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조금 머리에 가나요? 그런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뭐냐 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그런 거는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권, 일자리 그 마련해줘야 될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주로고 이거는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그냥 그 크게 대별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각각이 사실은 거기에 다 뭐 성, 인종, 무슨 정치적 연해, 사회적 신분 또는 뭐 어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다 있어요 여기. 그리고 또 3조에는 각각 3조에는 남성과 여성이 이 권리를 다 동등하게 누려야 된다. 남녀 평등 조항도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한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 있고 뭐 다 법률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따로 특별법 만들고 뭐 여성들은 성폭력 특별법 만들고 뭐 아동 영유아 보육법 만들고 다 이렇게 추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에 사실은 다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종차별하지 말아라, 여성차별하지 말아라, 고문하면 안 된다, 아동 권리를 보호해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해라 라고서 추가로 별도로 분야별로 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보면 인종차별철폐 해보면 인종도 여성이 어느 특별한 인종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되고 그 인종의 아동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 그 인종의 장애인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다 통하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아동권리협약도 장애인 아동 그냥 비장애인 아동 다 그렇게 그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이 권리가 사실은 각각 따로 있지만 이것들이 다 연결되고 서로 interdependent, 그러니까 서로 다 연관성이 있어서 상관관계로 이렇게 의존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아동인권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애인 인권을 모르고 여성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회권 그런 그 분야의 권리를 모르고 이렇게 다 뿔뿔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성이 있어야 돼서 어떤 분야의 권리를 존중하려고 하면 다른 분야의 그것도 다 같이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7개죠.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는 장애인 권리 협약, 그 다음에 강제실종 보호 협약. 강제실종은 저기 뭐 남미, 페루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그 정부군하고 방하고 서로 납치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실종되고 아르헨티나 그 실종자 어머니들이 모이는 5월 광장 어머니회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 2개가 새로 됐고 한국은 그 중에서 강제실종보호협약,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2개를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로 일하고 있는 UN 인권정책센터에서 올해부터 이런 비준 캠페인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새로 그
그 의정서, 선택 의정서가 개인 진정하는 의정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또 비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 위원회에다가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게 아동 18세 미만, 그러니까 17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동 청소년 인권 전문기구 보면 그 조약, 그러니까 그 여러 협약의 위원회가 있고 여기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유권규약은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그 밑에 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다 있는데 조약기구 중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기구가 아동권리위원회.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이양희 교수가 성균관대 이양희 교수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예, 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동권리 전문가고 저는 여성문제 사회권 전문가로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니세프 그다음에 UN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로 임명된 사람 중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그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은 아마 조금 배우셨을 텐데 이 1989년에 제정이 됐고 현재 가입국이 193개국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다 가입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유엔 회원국 중에서 미국과 소말리아 2개국은 가입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193개 유엔 회원국이라고 했는데 두 나라는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국이 193개국이면 이게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홀리씨 그러면은 홀리씨가 뭐냐면 신성한 눈? 예. 신성하게 보는 거? 홀리씨가 그 로마 교황청 있잖아요. 바티칸. 거기가 유엔의 옵저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그 회원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쿡 아일랜드는 저기 제가 거기 가봤어요.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북쪽으로 3시간 반을 가면 이 쿡 아일랜드가 나오는데 15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거기 총 주민이 4만 명이에요. 4만 명. 근데 유엔 그 회원국이 아니고 이 나라가 뉴질랜드의 부속 자치령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에 독자적으로 회원국이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협약은 그냥 자기네도 비준을 해가지고 한 나라로 쳐요. 그러니까 폴리시는 유엔에 그 옵저버로 있는 바티칸 말하자면 거기서 보낸되고 쿡 아일랜드는 뉴질랜드의 자치령인데 그것을 하나로 쳐가지고 이 193이 된 거죠. 그래서 UN 웹사이트를 보면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 수는 19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그렇죠? 왜 193인가? 그래서 아까 그 앞서서 분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런 국제인권협약에 가입을 하면 비준을 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다 통과해가지고 그 장애인 권리협약 때도 국회에서 다 그 투표해가지고 비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협약에 따라서 가입한 지 요 아동권리협약은 2년 이내에 첫 보고서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의 아동의 상황은 어떻다. 그 협약에서 정한 그 1조, 2조, 3조, 4조 1조부터 아동의 정의 몇 살 이하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보고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그 아동권리 장애인권리 협약이 그 작년에 제출이 됐고 이제 앞으로 심의를 받을 거고 아동권리 협약 그 3차 보고서가 작년에 심의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NGO들은 또 다 NGO들대로 보고서 내고 그 다음에 협약에 부속 선택 의정서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을 보충하는 또 다른 부속 협약이에요. 그래서 1의정서, 2의정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개인진정에 관한 거가 세 번째 의정서, 최근에
유엔에서 채택된 거. 첫째는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이 전쟁 같은 데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아동의 매매, 아이들을 사고 파는 거.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딸을 이렇게 다른 집에 팔아서 식모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매춘, 포르노그래피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선택의정서.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 요건 아직 발효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 협약을 비준하고 또 요 선택의정서도 비준하면 선택의정서에 대한 것도 또 보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권리위원회가 그런 것을 다 심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동권리협약 인터넷에 치면 그 협약 전문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니세프 한국 유니세프 위원회 거기 홈페이지에 가도 한글로 번역되고 다 나오고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택의정서는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도 숙제로 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동권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보면 역시 이제 아동 그림이 있고 그래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원회는 위원이 누구고 그 협약은 뭐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해서 아동권리 협약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회는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그래서 똑같이 CRC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유니세프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11년 유니세프는 어떤 활동을 했나 하는 걸 하고 여기 다 이제 전 세계 각 지역의 유니세프의 활동이라든지 돈 기부하시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엔에서 아동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반기문 총장님이 임명한 그런 특별 대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반기문 총장님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유엔 사무국의 홈페이지 중에서 이제 사무총장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 사무총장 홈페이지에 사무총장의 고위 임원 그룹 해가지고 얼굴이 쫙 사진이랑 해가지고 있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고위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라고 Children and Armed Conflict. 그러니까 아동과 무력 분쟁.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전쟁 났을 때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막 총 씌워가지고 훈련시켜서 소년병으로 쓰고 또는 여자아이는 막 성노예로 쓰고 그런 일들이 많이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에 특별히 일하시오 해가지고 이 쿠마라스와미 변호사를 그 역할을 맡긴 거죠. 그 특별대표. 그래서 이 쿠마라스와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의 변호사인데 위안부 문제를 제가 92년에 유엔에 가지고 갔을 때 이 사람이 그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으로 94년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스리랑카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2시간 만나서 이 문제를 조사해 주십시오. 위안부 문제를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간절하게 호소해서 2시간 만에 오케이. 그럼 내가 첫 현지 방문 조사로 위안부 문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에 한국에 조사로 왔습니다. 한국, 북한, 일본. 그래서 보고서가 다 나오고 물론 일본은 막 그냥 질색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로비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오고 스리랑카의 변호사지만 그 여성폭력 특별보호관 그때는 3년, 9년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또 계속 로비하고 계속 후속 보고서 낼 때 또 위안부 문제 거기다 거론되게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쿠마라스와미 변호사가 나중에는 제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횟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횟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내가 열심히 왜냐면 제가 제네바에 매년 한 번, 두 번, 세 번씩 하고 그걸 92년부터 2005년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끌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다가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한테 발탁이 돼서 이 Children and Armed Conflict로 임명받아서 지금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돼서 이 고위 임원진 그 당시 고위 임원진들이 다 사표를 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재임됐죠. 예.
재밌는 거는 이 박리문 총장이 돼가지고 구마라스와미 변호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디어 해수 그러면서 박리문 총장님이 돼서 임원들이 다 사표를 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부분은 재임될 거라고 하지만 뭐 누가 알겠냐. 이제 그렇게만 하고 그냥 저한테 그랬어요. 좀 도와달라 그 소리죠. 그래서 제가 한국 대표부에다가 혹시 그 사무총장 강기문 총장님한테 의견을 좀 낼 수 있냐. 그랬더니 추천을 제안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러면 쿠마라사위 변호사는 한국도 많이 도와주고 굉장히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임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뉴욕 UN 본부 맞은쪽에 저 트럼프 타워라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 사람 자신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이 아동의 문제,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소년이 이렇게 춤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놀이개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일하고 있죠. 제기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니세프 총재도 요 임원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명이 요 고위 임원단입니다. 자. 그래서 협약 자체에 대해서 이런 뭐 원칙, 기본 원칙 했나요? 먼저 분들이 다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모든 요거는 꼭 아동권리협약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권협약, 그 9개 인권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는 평등, 그러니까 비차별, 무차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은 특히 어떤 집에 태어났건 어떤 인종이건 무슨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에스키모의 가정의 아이건 또는 이슬람 가정의 아이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 non-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권리협약의 또 하나의 기본 가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또는 뭐 종중의 입장, 뭐 학교의 입장에서 아니고 학교에서 왕따 문제 나거나 무슨 성폭력 문제 나면은 학교에 무슨 이름에 누가 될까봐 쉬쉬쉬 하고 덮고 그 관련자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금 보내고 학생 전학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동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이익이 뭐냐 하는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그래서 특히 잘 맞으면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지원이 다 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조혼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강제 결혼하는 거. 그게 뭐 아프간 같은 데서 9살, 뭐 10살, 예멘 11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학업에 지장이 있지, 나중에 육체적 발달에 지장이 있지, 그게 나중에 취업에 지장이 있지, 노후에 여러 가지 생활에 지장이 있지. 그래서 그런 육체적, 정신적 모든 면으로 충분히 발달하도록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한 게 특히 참여의 원칙입니다. 조그만 게 뭘 알아? 어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 그냥 어른이 말하면 고개 푹 숙이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저 옳지 않은 말을 해도 하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4가지 기본권은 생존의 권리, 그 다음에 보호받을 권리, 또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이런 것이 기본 원칙과 기본권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협약을 하려면 그 조항 하나하나 1조부터 쭉 가지고 그것을 읽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기본 틀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들이 뭐냐 역시 학대 폭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어린이 노동 또 강제 결혼 조혼 그 다음에 소년병 child soldiers 그 다음에 인신매매 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전혀 인식이 안 돼 있지만은 태어나가지고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지금 조금 바뀌고 있지만 한 가정 한 자녀 그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서 그러면 장애아를 낳거나 또는 딸을 낳거나 그러면 아예 출생신고를 안 하고 숨겨놓고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를 낳아서 그렇게 해서 그 등록이 안 된 사람 수가 중국에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살아있는 흔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나이가 돼도 취약통지서가 안 나오죠. 모든 그런 서류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 사회보장 시스템에 전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의 1위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1위예요. 중국이 1위고 그 해외로 입양 가는 아동의 100%가 여자아이입니다. 왜냐하면 한 자녀 낳기니까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딸이라든지 이렇게 낳았을 때 뭐 영아 사례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출생을 하면 이 등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제 할머니 때 보면은 뭐 언년이 무슨 뭐 어디 때 해가지고 이름이 그냥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딸이면 특히 심했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그게 이제 어린아이부터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알고 그게 자기가 아동이면 아동 또는 다양한 인종에 속했으면 인종에 대한 거, 또 여성이면 여성차별 철폐협약에서 얘기하는 그 여성인권 이런 그 다양한 그 나의 권리를 알고 그것이 다 서로 연결된 거죠.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동시에 내가 가진 책임, 나의 의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지구촌 내 시민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해야 될 일. 그러면 말하자면 세계 시민의식을 갖는 거겠죠. 이런 그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 갖고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다양한 미소를 제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또 계속 1월달 매일매일을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이제 불 켜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해야 되죠? 5시. 제가 너무 오래 했나? 아니요. 예. 10분에서 20분까지 하실 수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저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여기서 질문을 조그만 소리를 하면 뒤에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마이크를 긴 걸 하나 준비해놨어요. 네, 그래. 아니면 앞자리로 나와서 얼굴을 보이면서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 이제 들어왔어요. 네, 아동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법하고 제도 이렇게 마련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뭐 같아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 지식인의 착취나 선진국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인간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옛날에는 다 왕정 시대에는 그 왕이 곧 법이고 그 왕이 하는 말이 곧 법률이었잖아요. 그리고 생사여탈권도 목숨을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거 다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소위 대의정치,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고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갈고 하는 거는 옛날 왕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의 착취라고 돌리는 거는 너무 책임을 다 외부에다가 전가하는 것이고, 이 인간의 말하자면 의식이 이렇게 깨는 거, 깨달음, 그런 것이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와 의식이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제도는 이제 유엔이 막 이렇게 해갖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동권리 협약도 만들고 모든 협약도 만들고 우리나라 정부도 다 참여하고, 그런데 그것이 널리 교육과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2006년에 장애인 권리 협약 만들고 우리나라가 2008년에 비준했어요. 근데 2006년에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여기 있는 환영성명 냈고 장애인계에서 막 떠들어가지고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7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독재 시대, 민주주의가 없는 시대에 있어갖고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선진국의 잘못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독재가 계속됐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84년에 12월 달에 국회에서 비준을 했는데 그때 한국 국민 중에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한국이 비준했다고 안 사람은 국회의원 몇 사람. 여성계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활용하고 알리도록 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공부하고 주위에다 또 알리고 같이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어 갖고 이런 거 해보자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모든 것이 다 선진국 잘못이고 모든 것이 다 착취고 그거는 약간은 맞는 측면이 있지만 과거에 수탈하고 착취하고 식민 지배하고 한 그런 걸로 영화를 누리는 건 있지만 모든 것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다. 항상 내부에도 중요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 예. 마이크가 이쪽으로 조금만 나오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걸 가져가세요. 이것도 아니면 그 질문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들고 하라고. 저 유엔이나 다른 데 회의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마이크를 하나 놓고 저기다 놓고 해서 네 질문할 사람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렵고 생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린이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가 아동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와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 자기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좀 전에 먼저 앞에서 한 분이 권리는 나의 힘 그러지 않았나? 예. 자기 권리를 알아야지 지키죠. 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을 했어요. 근데 동네 약방에 갔어요. 그때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빨아먹는 요새 홀스 같은 거 빨아먹는 그게 있어. 그게 이제 목을 진정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목이 좀 아플 때 빨아먹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약을 하나 내주세요. 근데 거기 이제 내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 편도선 수술을 하고 나서 뭐 먹고 하는 그런 걸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안 사겠다고 돈을 주고 제가 이제 나오려고 약국 문을 이렇게 하려는데 저 뒤에다 대고 그 약사분이
건방지게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팍 났어요. 그래갖고 뒤돌아서 갖고 제가 약을 사고 안 사고는 내 자유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머쓱해지긴 했지만 그 약사는 뭐 약국이 이제 운영이 잘 되려면 막 사야 되는데 내가 그 설명서를 보고 이제 판단해서 안 샀으니까 건방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어디 이 약국이 잘 되나 보자 했더니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미국에 안 살았으면 한국에 왔을 때 그거를 그냥 참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6월 달에 중국에 갔어요. 금년에. 이제 중국이 2011년에 중국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법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90년대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국적인 캠페인을 제가 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큐를 만들고 그것이 잘 운영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여성단체 통해서 모니터하고 그러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국의 법을 발표를 하고 또 저기 일정한 금액의 이제 사례도 갖고 그래서 그 수표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를 이제 UN 사람이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4번의 창구를 거쳐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 물었더니 저기로 가라. 저기 했더니 2층으로 가라. 2층으로 갔더니 한 사람이 흑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구 직원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구가 여기예요. 그 여자가 이렇게 앉아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excuse me 해가지고서는 언제 업무를 보냐. 점심시간이니까 혹시 점심시간이어서 업무를 안 보나? 그랬더니 저를 wait a momen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이제 그 흑인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근데 잘 일을 마치고 오후 회의에 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서 물었더니 거기서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스템이 완전히 관료주의적으로. 그래서 내가 중국 아직도 멀었다. 전혀 말하자면 이런 그 서비스 정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뭐 웨이터 모먼트 하는 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몇십 분을 기다릴지 몰라요. 근데 그 같이 간 그 UN 사람이 미국 여성인데 중국에 자기가 8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웨이터 모먼트.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길을 줄게 서가지고 1시간이나 기다리고 해도 아무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체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고 그래서 제가 발표하고 그 다음날 오는데 이제 가방을 끌고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서 호텔에서 끌고 가는데 파란불이 해서 횡단보도를 제가 건너요. 아주 큰 길은 저기 있고 건너는데 버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파란불이 돼서 내가 건너가고 있는데 막 내가 그래서 스톱 하고서는 저기 불을 봐라. 지금 얘 네가 저기 할 거냐. 그랬더니 나보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쨌든 파란불이니까 내가 건너갔는데 내 뒤로 또 쌩 하고 가더라고요 버스가.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진짜 부당한 게 있을 때 그것을 저항하는 거 그런 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려면 또 자기의 책임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권리와 책임이 같이 가는 건데 그것이 아동 때부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습관이 돼서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하기는 참 힘들고 지금까지 인권 제도가 이렇게 발달해 온 것은 다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럼 아까 인권이사회의 UPR 제도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국가와 NGO와 그런 게 있어서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의 인권의 발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아동에게 인권이 중요하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 되지 않나? 대답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 예. 여기 먼저 하고 둘 5분. 예.
여기 먼저 하세요. 저기. 아까 아동 권리 협약에서 미국하고 소말리아는 제외하고 현 가입국이 다 모두 가입했다고 했는데 그럼 미국은 왜 가입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기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기 미국 대사관에다가 마침 또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가 성김이잖아요. 왜 미국은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을 안 했나요? 그렇게 좀 보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여성차별철폐 협약도 비준을 안 했어요. 사회권 규약도 비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권 규약은 비준했고 자유권, 인종, 고문은 고문, 그다음에 장애인도 안 했고, 그러니까 자유권,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렇게 비준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국제 기준에서 보면 인권 선진국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미국이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안 하냐? 왜냐하면 아동권리협약은 193개국이 비준한 가장 비준국이 많은 협약이에요. 두 번째로 비준국이 많은 협약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이에요. 187개국이요. 그래서 왜 미국이 비준 안 했냐? 그러면 복잡한 이유와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유는 미국에서 그것을 비준하려면 상원의 국제 외교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가지고 하원에서 결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약을 체결하고 하는 거는 연방정부 책임인데 이 연방정부의 그 상원과 하원이 마지막 3분의 2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 못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차별철폐협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제시 헬름스라고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이 있어갖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거 비준 못한다. 그런 그 보수적인 저기 있어. 근데 그 사람 죽었거든요. 눈에 흙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특히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비준하도록 하기 위해서 워싱턴 가가지고 열심히 로비하고 하는 그 여성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UN 공식적인 여성지휘위원회 패널로 참석했다가 제가 그 미국이 비준 안 했다. 그러니까 막 저기 객석에서 박수 쳐가지고 미국 대표가 답변을 했거든요.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비준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선거를 재선 나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곧 할 것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세션 끝나고 나한테는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 그 사람들 그대로 있어갖고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시간이 지금 너무 걸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장 그 직접적인 답변은 미국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아동권리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왜냐면 저도 그런 질문을 미국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미국의 부모들이 그러면 이제는 애 엉덩이 때리는 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 가정 훈육의 권리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미국의 그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홈스쿨링을 하는 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지장을 받을까봐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여기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님 성김 대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아동권리 협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미국이 비준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질문을 하면 그게 압력도 되고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친구들하고 해서 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참, 제가 아까 처음에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질문할 때는 뭐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해볼까요? 네, 저는 육조 한화나라고 하고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UPR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인권이사회에서
이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각 국가에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유엔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상당히 또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계속 좋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권고를 했을 때 이제 심의를 하고 레코멘데이션을 하거든요. 레코멘드는 권고한다지.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가지고 있는 맹점 내지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강제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만 빼고는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이 났다 또는 어떤 나라가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막 학살하고 있다. 그러면 안보리에서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결의를 하고 그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또는 무력제재를 결의를 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가장 힘이 세요. 유엔에서. 그런데 다른 데서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슨 선언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면 그 나라가 그것을 안 지킬 때 어떻게 할 거냐. 가서 목을 끌고 너 이거 지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EPR이든 다른 모든 지금 인권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그 협약을 제대로 지켰는지 각 나라별로 심의하는 것마저도 그 최종 견해, 최종 권고를 내면 그것을 지켰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전 단수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갖는 효과는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심의하고 최종 견해를 내고 했는데 체면을 꾸기는 거. 그런데 우리는 체면 없다. 뭐 사실은 북한이 그런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는 체면 아직 거 상관없다. 너네가 결의하면 우리는 퇴장한다. 그 다음에 특별보고관 임명하면 우리는 입국 못해. 그러고 하면은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체면, 그러니까 이런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사실은 그 국제 기준을 만들 때 심지어는 그 나라들도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는 나라가 말하자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고 그런 국제 기준을 만드는 나라는 인권 선진국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태까지는 인권 선진국까지는 안 되고 이 리드하는 나라, 리더의 나라가 아니고 따라가는 나라. 여서 이제 따라가는 나라에서 좀 이제는 국제 기준을 만드는 나라, 뭐 G20도 되고 그런 나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 가면 정말 이게 말하자면 리더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게 효과가 있나?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만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의 성패는 권고하고 할 때 이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의 성패는 그 나라의 시민사회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국제기구에서 심의하고 권고를 받았어요. UPR은 저기 제네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시민사회 대표들이 가서 보고 이런 것이 권고를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안 지키느냐 이거 지켜라. 그리고 지난번에 2008년에 첫 번째 UPR 하고 나서도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행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외교부도 참석하고 인권위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압력단체, 압력을 넣는 압력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힘의 구성체가 그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독재가 너무 미얀마는 지금 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활동적인 시민사회가 살아 있어야지 그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한 거는 독재 치하에서도 계속 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저쪽에서 두 분 더 있고 그다음에 일로 가야 되죠? 입으로 가고. 이쪽으로 나와서
김지훈이고요.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아까부터 생각했던 건데 저희 형은 전라남도로 기숙사를 갔어요. 근데 기숙사에서 1교시 잠에서 깨는 걸 5시 40분에 합니다. 그래서 1교시가 굉장히 빨리 시작되는데 이것도 인권 침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뭐 청소년 학생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5시 40분 너무했다. 몇 시에 가야 되는 거야?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하나 접한 예인데 학교에서 이제 급식이 나오잖아요. 그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그 급식 담당한 쪽에서 식당에서 짠 메뉴가 있어요. 일주일치 메뉴가 이제 다 쫙 있잖아요.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래가지고 그 메뉴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논해가지고 요구해서 메뉴를 바꿔냈어요. 그러면 5시 40분에 0교시인가 그거는 마이너스 1교시인가 그렇게 하는 거가 정말 이게 공부를 위해서라도 그거는 너무했다. 그러면 그게 거기 학생회 저기 어린이회 그런 게 없나요? 그러니까 그 학생회의 안건으로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해서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선 제안을 해서 이게 너무나 지금 힘들다. 아무리 공부도 좋고 뭐 입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그 의견을 제시를 해보는 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는데도 도저히 이게 학교에서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거기를 관장하는 교육감, 교육청에다가 진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게 정말 얼마나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 사이에 여론조사 같은 걸 하든지 어쨌든 뭐 서명용지를 돌리든지 그런 것을 거슬리지 않게 잘 지혜롭게 해서 또는 학교 측에 대화를 제안해서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강력하게 원한다.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해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항상 그 인권과 제 생각에는요. 인권과 이름. 오조 신기수입니다. 네. 동시군요. 예. 항상 생각하던 건데 인권과 대비되는 게 항상 유교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시 문화도 유교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과거제도에서 실제로 역사책을 본다면요 그 자원급제하는데 한 33년이니까 엄청 피 터지는 경쟁력이 필요하고요. 아니죠. 과거제도는 공무원 시험이지. 네. 예. 어쨌든 입시제도보다는 어쨌든 네, 오케이. 예, 계속하세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인권과 반대되는 개념이 유교. 왜냐하면 그 상강고령에서도 장유유서라고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유교라는 게 방해돼가지고 유교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교가 좋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해로운 면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기본적인 거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그 위계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가 잘 지켜져야지 평화가 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것이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뭐 유교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그 충효 그게 강요될 때는 나쁘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노인이 탔을 때 자리 양보하고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그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구 사회에 가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에 나와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말 걸면은요 굉장히
저기 대화에 굶주려 있어갖고 아주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노인이면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 있잖아. 그게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강요될 때. 그래서 청소년도 피곤해 죽겠는데 너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하고 하는 거는 잘못됐고 그래서 그런데 유교뿐만이 아니고 그게 모든 인간이 만든 문화가 다 반인권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게 그 문화적 권리하고 충돌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계속 발전시킬 때 좋은 점은 계속 간직하고 나쁜 점은 그것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그것을 그 인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바꿔나가고 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유교라고 해서 몽땅 다 필요 없고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유교에서도 옛날 뭐 동네에서 다 그 같은 지역 공동체 그런 거는 또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거는 바꾸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례가 있어요. 네, 저는 아동은 아니고요. 그 외교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네. 이 두 가지 그래도 질문, 24세 네, 말이죠. 청소년 네. 2학년인데요. 네. 이름은 최영원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처럼 다 들리죠? 보고서를 내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심의가 돼서 아동 보고서처럼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아까 한국의 사례에서 뭐 청소년의 발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권고를 받았을 때 그건 이제 뭐 아동뿐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실제로 뭐 국가의 위상이나 국가 간의 관계, 뭐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의 입장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두 네. 번째는 전 용기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지시고 여성 인권 문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헌신하셨는지 그 비결이랄까 그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나서 받은 그 권고문, 그거를 최종 견해라고 그러거든요. Concluding Observations. 그래서 그 Concluding Observations 안에 이제 Recommendation, 그 위원회가 이런 거 걱정하고 이렇게 권고한다. 그거는요, 심의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가 다 문제점이 지적받게 돼 있어요. 스웨덴, 뭐 카나다, 뭐 제가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있을 때 2008년에 카나다 심의를 할 때 제가 초안을 쓴 사람이거든요. 카나다의 원주민, 인디안 원주민들이 20년 동안 500명 이상이 여성들이 살해당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를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라고 해서 인권 문제가 없는 거 전혀 아니고요. 모든 그 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유럽 지역을 이렇게 떠돌면서 사는 로마 피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하식교는 집시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유랑해서 살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낮고 그다음에 여성차별도 심하고 직업도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엔터테이너 뭐였지? 그 유랑 극단처럼 그런 걸로 해서 생활하고 거주 같은 것도 집도 좋은 주거 지역에 얻을 수도 없고 차별도 많고 심지어는 그 강제 불임 수술 당한 케이스도 헝가리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도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권고를 그 문제를 지적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 국제인권협약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것을 그 나라가 고치도록 돕는, 그리고 그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내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그 비준국, 가입국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외교통상부에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국가의 위신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없고, 국가의 위신이 어느 때 떨어지느냐,
중요한 국제인권협약을 비준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비준을 하고도 보고서를 안 냈을 때, 그런 나라들 많아요. 여성차별철폐협약 187개국이 비준했죠. 20년 동안 한 번도 보고서를 안 낸 나라도 있어요. 그래갖고 하다못해 위원회에서는 이제 요즘 어떤 제도를 하고 있냐면 보고서 없이 그냥 심사하겠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케줄을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고서 내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사회권위원회도 내년 5월에 보고서 안 낸 나라 지금 2나라를 그 심의 일정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좀 국제인권협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에 기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준한 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인 그 이행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문제점이 있다. 아주 선진국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성하는 것이다. 그게 그렇고. 대답되죠, 그러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왜 이 길로 들어섰느냐. 제 시대에는 너무나 차별이 심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도 웃는데 제가 자랄 때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 부모님, 그다음에 우리 오남매, 그리고 또 친척집이 시골에 있는 친척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는 때가 있어요. 항상 9명 기존 식구에다가 그다음에 10명, 11명 그렇게 대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계란도 귀하고 그래가지고 닭을 한 마리 잡으면은요, 이 닭을 누가 어떤 부위를 먹느냐, 그게 맞으면 그 집안에 누가 더 많이 존중받느냐 하는 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냥 혼자 둘, 아까 많으면 셋,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서 맨날 치킨 시켜 먹고 다 그렇죠. 우리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다. 그러니까 닭을 한 마리 잡으면 우선 닭다리 하나는 할아버지 드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벼슬, 똥집 이런 거 그 좋다고 여겨지는 부위 그런 거는 다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 남동생. 제가 오빠 위에 있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는 그 시절과 집안의 여러 가지 또 유교적 풍습 그런 걸로 해서 저는 맨날 뭘 먹었냐면 닭 모가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뭘 먹었느냐 하면 닭발을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먼저 드리고 아버지 드리고 그 다음에 아들들 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뭐 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모든 집안일에 오빠는 오빠라서 안 시키고 남동생은 남자니까 안 시키고 제가 모든 집안 심부름 뭐 전 부치는 거 제가 전을 굉장히 잘 부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대학생일 때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동생들이 자랄 때는 좀 더 우리 국가도 발전하고 집안 형편도 나아지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할 때는 다 우산은 비닐 우산 쓰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합리한 거, 차별 그런 것을 제가 다 몸으로 겪고 그때 유명한 드라마가 후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남동생을 낳아라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후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시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모든 그 딸들이 다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오빠, 남동생 학비되고 하는 그런 그 사회 시스템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대학 때 교수님, 스승님의 추천을 받아서 여성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거 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요새 말로 하면 동아리, 그때는 서클이었는데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 근현대사, 뭐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런 거 하고 서클 활동하고 그래서 저기 영등포 거기 버스 종점에 가가지고 버스 열차장 그 인터뷰 해가지고 우리 회지에 싣고 그때는 그 버스 열차장이 소위 삥땅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바퀴 이 노선 돌고 오면은 몸수색하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스표 뭐 돈 같은 거를 숨겨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몸수색하는 게 얼마나 그게 도둑이라는 걸 가정하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인터뷰도 하고 회지에 싣고 이제 그런 서클 활동을 하고 하면서 또 제가 대학 때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이대학보 기자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신문 기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기자 활동을 하고 서클 활동을 하면서 사회 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 시대적인 또는 가정적인 그런 것이 복합적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고치려면 제가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영문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사회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대학원을 사회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 책임의식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갖고 그것이 또 결실을 보고 지금 제가 뭐 겸임 교수 하면서 유엔 위원 하면서 또 유엔 인권정책센터 코폰의 대표를 하면서 제 시간을 투여하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인권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오늘 파워포인트를 어젯밤에 만드느라고 새벽 5시 반에 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바람 또는 희망 그런 게 없으면 제가 왜 돈도 안 생기는데 그런 걸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정말 이 젊은 세대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바람을 저버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또 여기 이름 네. 저는 서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장윤수입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이름이 흔하군요. 일단 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특히 중동 같은 데에서는 종교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종교와 관련돼서 여성 차별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되게 민감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런 인상 깊으셨던 활동이 있으셨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슬람의 그 샤리아 율법이 굉장히 여성에게 가정 내에서 차별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는 우선 일부 다처제에다가 4명까지는 아내를 둘 수 있잖아요. 조건이 있긴 합니다. 모든 아내를 다 동등하게 대우할 그런 자신이 있으면은 해라. 그다음에 뭐 첫 번째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데 이제 그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전부 다 23명이에요. 23명 중에 지금 남자 아까 사진에서 본 남자분 네덜란드 사람은 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갔고 지금 있는 한 명 남자는 핀란드 남자분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나 핀란드 같은 나라가 되니까 남자가 이 여성차별 문제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분야에 남자를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같으면 남자 중에서 그런 전문성 가진 여성 문제 전문성 가진 사람 찾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23명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이슬람이 다수인 나라, 방글라데시라든지 또 뭐 인도네시아 그런 데에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의 그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이행 심의를 할 때에는 이제 이슬람 계통의 나라에서 온 위원이 질문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도 굉장히 그 안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아무 조건 없이 비준하고 다 열심히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또 여성 성기절단 같은 것도 FGM 같은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뭐 여성은 운전하면 안 된다. 또 뭐 무슨 서류를 할 때는 외국 여행할 때는 반드시 남자가 동행해야 된다. 그런 굉장히
여성 억압에 대한 정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예멘 같은 나라는 완전히 거기는 그 강제 결혼이 심해가지고 막 11살 난 딸을 다른 집에다 시집 보내갖고 뭐 셋째 부인, 넷째 부인으로 보내서 남편은 뭐 40살, 50살 그래가지고 11세 난 소녀가 법원에 가서 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한 그 유명한 나누든가 자서전까지 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나라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바꾸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또 고민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전략으로 많이 쓰는 것이 같은 이슬람권에서 온 위원들이 질문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도 이제는 여성 평등,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그 국제적인 조류가 돼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자기 나라의 전통,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거기 모슬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그런 그 법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 모슬렘 인구들 자체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뭐 그렇게 변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골칫거리죠. 골칫거리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슬람권이 아닌 나라에서 그러면 여성차별이 완전히 없고 다 잘 성평등이 보장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알고 있잖아요. 스웨덴의 여교수 비율이 16%예요. 50%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한테 질문하면 너네 이거 너무 낮지 않냐 여교수 비율이. 그러면 자기네는 모든 사람의 다 능력에 따라서 임명하겠든 여성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계속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선 이슬람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계속 고민거리입니다. 네. 시간이 5시 반 남았네요. 이제 그만 끝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태까지 질문이 있는데 정말 기회를 못 잡았다. 마지막 한 사람만 받으면. 예. 네, 저는 19대는 오조의 정민상이라고 하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응?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그 아동뿐만 아니라 주민까지도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서 유엔에서 저는 그 결의안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왜 시행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 얘기에 답하려면 2시간은 더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여성차별 문제를 제가 2005년에 심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북한 대표가 7명이 뉴욕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뉴욕에서 차석대사 하고 있는 박덕훈 차석대사가 그때 대표단장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때 북한에서 자랑스럽게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한 거가 북한은 11년간의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 걸 자랑스럽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뭐 북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의 인권 문제는 결국은 그 정권을 쥔 지도부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군부 내지는 그 정권을 잡은 그쪽의 잘못이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좀 잘 끌어낼 수 있을까 하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여성차별철폐 협약과 아동권리협약 2개를 비준을 하고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도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권규약 심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동과 여성은 가장 최근에 여성이 2005년에 심의를 했고 아동은 그 전에 했고 그래서 적어도 인권협약의 시스템은 북한이 협조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그래도 좀
그 숨통 물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고서를 내고 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거리죠. 그런데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인권 문제, 뭐 여성, 아동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자유권, 구분, 또 그다음에 그 외국에 나갔다가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런 모든 것을 다 비난하는 거를 담고 있으니까 이제 북한이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면 진짜 퇴장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별보고관도 임명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그 인권이사회와 UPR과 그래도 UPR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주위에 그 세터민 가정 탈북자 청소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좀 친구도 해주고 물어도 보고 어떻게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뾰족한 답이 없어요. 예, 이제는 시간이 가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질문 고맙습니다.